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베아트리체입니다. 먼저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9살 때, 그러니까 1274년에 그녀를 만나 첫눈에 반해서 1321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애 대부분과 시 작품을 바치며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싱클레어는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싱클레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와서 김나지움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하숙집에 그를 맡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싱클레어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가면서 좋은 아들, 쓸모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싱클레어의 부모님의 그늘, 정신의 그늘 속에서 행복하려 했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죠. 밝은 세계가 무너진 싱클레어의 공허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허감으로 인해 고향과의 이별은 쉽게 이루어졌죠. 누이들은 울었지만 싱클레어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사는 반년 동안 싱클레어는 매우 빨리 자랐죠. 키가 커가면서 몸은 말라갔고 아직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그리웠지만 자신의 삶을 빈곤화시킨 책임을 데미안에게 돌리며 미워도 했습니다. 독일 인문 고등학교인 김나지운 선생님 하숙집에서 살았으니 싱클레어는 당연히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싱클레어를 놀리다가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서 떨어졌고 싱클레어를 음침하고 패기 없는 사람, 불쾌한 괴짜로 보기 시작했죠. 싱클레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역을 더 과장했고 고독 속으로 칩거했습니다. 그러나 남몰래 자주 비애와 절망에 좀먹히는 발작에 시달렸지만 바깥에서 보면 지극히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는 것처럼 견고해 보였죠. 싱클레어가 다니던 학교는 전에 다녔던 학교보다 진도가 뒤처졌기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집에서 쌓았던 지식만 소모해 갔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또래들을 어린아이들로 보는 습관을 길렀죠. 한 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갔지만 새로울 것이 없었기에 다시 집을 떠났죠. 싱클레어는 11월 초에 날씨가 어떻든 짧은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산책길에서 자주 희열을 맛보았죠. 세상에 대한 경멸과 자신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찬 희열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안개를 뚫고 나타났을 때 검은 이파리 속을 응시하며 죽어 없어짐의 향기를 탐닉하며 들이마셨죠. 그의 삶은 김 빠진 맛이 났습니다. 그때 외투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고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 알폰스 백이었죠. 그는 싱클레어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시를 짓고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은 감상적이지 않다고 대답했고 알폰스 백은 싱클레어에게 술집에 함께 가자고 했죠. 조금 뒤에 그들은 조그마한 교회 술집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며 유리잔에 부딪혔습니다.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싱클레어는 말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전에 데미안과 나눴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내놓았습니다. 백은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를 굉장한 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싱클레어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쏟아내는 기쁨과 인정을 받는다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이번엔 반대로 백이 싱클레어에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싱클레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백은 싱클레어에게 소녀들과의 관계는 진짜가 아니고 나이든 부인들에게서나 소녀들과 할 수 없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문구점을 하는 야케트 부인과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가게 계산대 뒤에서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의 맛보다는 보잘것없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틀린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술을 마시는 것과 음담패설을 듣고 있는 건 현실이었고 삶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싱클레어가 알폰스 백과 하고 있는 이야기와 일들은 모두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싱클레어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을 맛보고 혁명적 파격을 맛보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백과 얼큰하게 취한 그날의 저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취해 있다는 것이 근사하지 않았으며 극도로 고통스럽기까지 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매력, 감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밝은 세계에 대항하는 반란이며 옳지 않은 것이었죠. 백은 취한 싱클레어를 메고 집으로 돌아와 창문으로 싱클레어를 밀어넣고 자신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싱클레어에게 고통이 엄습하죠. 그때 고향과 부모님 집,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영상처럼 싱클레어에게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은 광채로 에워싸여 있었죠. 그 영상은 신성하고 깨끗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술에 취하기 전에는 아직 자신의 것이었고 자신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금세 깨닫죠. 싱클레어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두 발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때 싱클레어는 누군가 자신을 신전 모독자라고 교수대로 끌고 갔다면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갔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 비참의 한가운데에서 해방이자 봄 같은 그 무엇을 혼란스럽게 느꼈죠. 이후 싱클레어는 확실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학교 학생들은 술집 출입이 잦았고 그중 싱클레어는 가장 나이가 어렸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요 스타였습니다. 싱클레어는 어두운 세계 악마의 소속이었고 거기에서 그는 이름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싱클레어의 기분은 항상 참담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해가는 방탕 속에서 살았죠. 학교에서는 지도자이자 굉장한 녀석으로 단호하고 위트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영혼이 불안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술집을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이것은 싱클레어가 냉소를 보내는 모든 것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싱클레어는 항상 자신의 동행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늘 외로웠고 괴로웠죠. 왜냐하면 싱클레어는 술집의 영웅이었지만 아주 거친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경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헤르만 헤세가 머릿말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질을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싱클레어는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음담패설을 태연히 들었죠. 그러나 그의 패거리들이 여자들한테로 갈 때 함께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스 백에게 들었던 라케트 부인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문구점에도 갈 수 없었죠. 싱클레어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허풍치는 것은 그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일종의 강압과 같은 것으로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클레어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그칠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차례 엄하게 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죠. 그건 싱클레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편지로 아버지가 찾아왔고 아버지는 싱클레어에게 화를 내다가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상기시키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모른 척했고 그의 아버지는 격분하며 싱클레어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마원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해 성탄절 휴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싱클레어를 다시 보자 놀랐죠. 싱클레어는 더 키가 컸고 살은 늘어지고 눈 가장자리에 염증이 난 그의 얼굴은 잿빛이고 황폐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란 싱클레어의 집에서 가장 성대한 날이며 또 사랑과 감사의 저녁, 부모님과 자신 사이의 유대를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선물과 덕담, 복음서와 크리스마스 트리 그 모두가 거북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그렇게 흘렀고 싱클레어는 교무회로부터 퇴학 경고를 받습니다. 싱클레어는 좋을 대로 되라고 생각했지만 데미안에게는 섭섭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학창시절 초기에 그에게 2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을 무렵 싱클레어는 이전에 알폰스 백과 만났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전까지 그랬듯 싱클레어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공원에서 만났던 소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소녀의 인상은 이전의 모든 여성들보다 더 깊었고 이번에 빠져든 사랑이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했죠.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싱클레어 삶을 비춘 환한 빛이었죠. 싱클레어는 그날 이후로 밤에 방황하는 일을 끊었습니다. 다시 혼자 있을 수 있게 됐고 책과 산책을 즐겨하게 됐죠. 베아트리체는 싱클레어에게 성소를 열어주었고 싱클레어를 기도자로 만들어주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상이 파괴된 사람은 또 다른 이상을 찾게 되죠. 싱클레어는 또 다른 이상을 베아트리체에게서 찾았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조롱하는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이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의 이상을 가진 것이었죠. 그것은 부서진 환한
험한 세계를 다시 지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싱클레어 속에 있는 어둠과 악을 떨치고 빛 속에 신들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그것은 크로머와의 일이 해결된 뒤에 어머니에게나 책임 없는 아늑함 속으로 도망쳤던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싱클레어에 의해 창안된 새로운 예배, 책임과 자기의 일정한 질서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또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성 문제는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었죠. 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국 베아트리체 초상이 그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부터 얼굴을 그리는 것은 힘들었기에 장식품, 꽃, 그리고 작은 상상의 풍경, 예배당 곁에 선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있는 로마의 다리를 그렸습니다. 마침내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를 그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죠. 한상을 따라 물감과 붓에서 저절로 나오는 선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을 그렸죠. 그러면 그럴수록 무의식에서 나오는 선을 긋고 면을 채우는데 익숙해져 갔고 마침내 거의 의식 없이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는데 전에 그린 것들보다 더 강하게 싱클레어에게 말을 던져왔습니다. 그 초상화는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고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모습이었고 소녀의 얼굴이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머리처럼 보였죠. 머리카락은 환한 금색이 아니고 불그스름한 기운이 도는 갈색이었습니다. 또 턱은 강하고 윤곽이 뚜렷했고 입은 붉게 꽃피어 있었죠. 그때부터 이 초상화는 싱클레어의 모든 생각에 따라다녔고 그의 삶에 함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눈길을 던졌고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면 그림을 꺼내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그 초상화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데미안이었죠. 싱클레어는 그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고 그러다가 그 그림이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자신이라는 생각이 이릅니다. 그 그림은 자신을 닮지 않았지만 그것은 싱클레어의 삶을 결정하며 싱클레어의 내면, 싱클레어의 운명 또는 싱클레어 속에 내지 않은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은 싱클레어의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었습니다. 그 당시 싱클레어는 노발리스의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하나의 문구를 그 초상화 아래에 적어두죠.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 붙여진 두 개의 이름이다. 이후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그 소녀와 자주 마주쳤지만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술에 절어 살 때 데미안을 만났던 기억을 빠뜨렸다고 말하며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방학 중에 싱클레어는 건태롭고 피곤한 얼굴로, 즉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의 얼굴로 고향 도시를 배회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데미안의 얼굴을 봅니다. 데미안은 보자마자 프란츠 크로모를 생각했고 그 사건에 대해 데미안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쾌했죠. 그들은 서로 악수했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술집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존재하지 않았죠. 싱클레어는 데미안 앞에서 술 마시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첫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술집에 많이 가는구나 고 물었고 싱클레어는 달리 무얼 하겠어? 그게 결국은 그래도 늘 제일 신나는 일이잖아 고 대답했습니다. 데미안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 도치도 멋진 면이 있다고 말하며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꺼내죠. 하지만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도치는 술집에 많이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언짢아진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방탕하의 삶은 신비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준비의 하나라고 말하며 성 어거스틴은 한때 향락주의자이자 방탕하였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으로부터 훈계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언자나 그런 무엇이 되는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벌써 그걸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데미안은 이렇게 말하고는 싱클레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클레어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초상화 속 두 눈은 활활 타고 있었죠. 그것은 데미안의 시선이자 또는 싱클레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곧장 데미안과 있었던 모든 일을 더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데미안이 자신의 집 현관문 위에 있던 오래되어 마모된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에 이릅니다. 그 문장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잠든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매 모양의 문장이 나오는 꿈을 꾸었죠. 꿈속
속에서 그 문장은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었고 작고 회색인가 하면 거대하고 여러 색깔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문장은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이지만 언제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데미안이 그 문장을 싱클레어에게 억지로 먹입니다. 삼킨 문장이 속을 다 채우고 싱클레어를 파먹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일어나 보니 방 안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을 때 바닥에 초상화가 떨어져 있었고 그는 물기를 말리려고 앞뒤 사이에 끼워 무거운 책 속에 넣어놨습니다. 다음날 그림은 완전히 말라 있었지만 입이 바랬고 좁아져 있었죠. 그건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새로운 종이에 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문장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확실한 것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명확하지 않은 욕구에 따라 강한 색채로 색칠했죠. 새의 머리는 황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 맹금이었죠. 그 매의 몸은 어두운 지구 땅덩이 속에 박혀 있는데 커다란 알에서부터인 듯 땅덩이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죠. 겉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미안의 예전 주소만을 써넣었죠. 싱클레어는 변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학업에 열중했죠. 선생님들은 다시 싱클레어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이 변화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망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이 변화를 겪고 자신을 누구에게도 접근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하나의 목표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녀는 지나가야 하는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었죠. 싱클레어는 자신의 꿈들과 기대들과 내면의 극심한 변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더라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죠. 헤르만 헤세는 이 장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원할 수 있었겠는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벌써 그걸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감각과 정신의 뒤에는 자기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그대의 사상과 감정의 배후에는 형제여,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자기다. 그것은 그대의 몸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은 바로 그대의 몸이다. 그대들의 자기는 그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일,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일이며 자기의 최고의 열정인데도 말이다. 또 싱클레어의 꿈에서 데미안이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변하는 문장을 먹인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 시타르타에서 시타르타는 마지막에 자신의 여러 모양과 색깔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자고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더러운 모습과 추한 모습 모두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이었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